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들과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고 그리 특별할 것도 없고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이만하면 괜찮은 삶 아니냐며 스스로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충격적인 많은 일들을 겪고 인생의 전환점까지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사람 앞날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부 금슬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 그동안에는 여러 지인들이 내 남편 정도면 다정하지라고 둘러 칭찬하면 내 속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대충 넘기기도 했지만 남편에 대한 불만은 딱히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성실한 남자였고, 결혼 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더 많이 느꼈는지 회사 생활도 성실히 했었거든요. 술, 담배를 안 할 뿐더러 회식이나 술자리, 하다못해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안 좋아하는 가정적인 스타일이라 주말이면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이나 키즈 카페, 놀이공원도 많이 다녔습니다. 매일 웃을 일만 있었던 저희 가정이 흔들리게 된 것은 남편이 친한 친구의 소개로 주식을 접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주식은 공부하지 않고 그냥 덤벼드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며 만약 진짜 하고 싶으면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 조언에도 남편은 이 주식이 근래에 얼마나 올랐는지 아냐며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몰라서 주식을 안 하는 것뿐 자신이 있다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모아둔 돈을 모두 주식에 쏟아부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돈의 반을 잃고 말았습니다. 돈을 잃으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지만 남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주식에 대해 손을 떼긴 했지만 남들처럼 꾸준히 회사만 다녀서는 큰돈을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라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성실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저희의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말이 쉬운 거지. 사업이 그렇게 쉬운 거면 너도 나도 하게? 생각 접고 다시 취직하자. 여보는 뭐든 할 수 있어. 넌 왜 이렇게 날 안 믿어줘?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집안에 보탬 되려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그냥 응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진짜 너무하다. 그렇게 좋은 아이템 있으면 본인이 할 것이지 왜 당신 보고 투자하라고 해. 그게 이상한 거야. 넌 그렇게 사람 의심부터 하고 보면 좋냐? 하여간 꽉 막혀서는. 내가 예민한 게 아니야. 퇴직금이 한두 푼이야? 그거 온전히 다 갖다 쓰고도 혹시 안 되면 그땐 어떡할 건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잔 소리야.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신중하잔 소리지. 그게 날 못 믿는 거잖아. 그저 실패할 생각만 하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겠어?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다 투자해서 전부 다 대박 치고 있어. 나만 넋놓고 있는 거라고 바보처럼. 당신을 믿지만 최근에 주식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생각 많이 해보고 결정하자는 거지. 됐어. 이미 100번도 더 생각한 아이템이야.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 기회 안 올 수도 있어.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분명 친한 지인의 얘기를 듣고 지난번처럼 홀라당 넘어간 게 확실했어요. 그럼에도 본인이 많이 연구하고 시작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절대 그만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죠. 돈 관리도 남편이 하는 상황에서 제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비가 많이 왔어요. 내리는 비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퍼버대더라고요. 아침에 아이 학교 등교시키고 돌아오며 집을 나서는 남편에게 오늘 비가 많이 오니
운전 각별히 조심하라고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남편은 잔소리 좀 적당히 하라면서 화를 내고 나갔어요. 이제는 걱정하는 제 말들도 다 비꼬아 생각하는 남편이었죠. 남편과 아이가 먹은 아침 밥상을 설거지하고 청소기를 돌리는데 천둥번개가 막 치더라고요. 하늘이 껌껌했습니다. 내심 계속 마음이 찝찝했고요. 하지만 제 찝찝한 마음은 남편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통의 전화가 저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를 보며 저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신영수 씨 가족 되시나요? 네, 저희 엄마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가요? 제 물음에 상대편이 잠시 주저하더니 이내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에 치였다고 지금 상태가 위독하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였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죠. 그대로 밖으로 뛰어나간 저는 미친 사람처럼 택시를 잡아 세웠습니다. 내리는 빗물에 제 눈물인지 비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온통 다 젖은 몸으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엄마 이름을 부르며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신영순 씨 보호자세요? 여기 동의서 좀 빨리 작성해 주세요.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지금 어떤데요? 일단 작성해 주시고 저 따라오세요. 간호사를 따라가니 누군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별별 기계가 다 꽂혀 있었고 온몸이 퉁퉁 부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핏자국이 말라붙은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대로 수술실로 실려갔고 저는 젖어 오한이 든 몸으로 수술실 앞을 서성였어요. 그러다 퍼뜩 정신을 차렸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다른 형제가 없는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죠.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10번의 전화를 하다 포기한 저는 결국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놀라서 달려오셨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머님도 결국 제 아이를 봐주러 다시 떠나가시고 또 홀로 남았습니다. 수술은 장장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는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희 엄마 괜찮으신가요? 무사한 거 맞으시죠? 그게 일단 수술은 잘 됐지만 뇌출혈이 있으셔서 상황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갈비뼈 늑골, 다리뼈 부러진 곳이 꽤 많아요. 출혈도 많았고요. 일단 기다려 봅시다. 수술을 마치고 난 뒤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의 말도 크게 희망적이진 않았어요. 상황을 봐서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날 밤이 되어서야 남편은 술이 취한 목소리로 왜 집에 없냐며 제게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너무 화가 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잠깐 병원에 들른 남편은 형편없는 몰골의 저를 보고는 자기가 잠시 있을 테니 집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더군요. 비를 맞은 데다 씻지 못해서 꾀저지한 모습으로 있는 게 엄마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남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에게 외할머니가 아프셔서 당분간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씻고 다시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남편은 이미 자리를 비우고 없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2시간 정도도 참지 못하고 어디론가 간 남편. 원망스러웠지만 싸울 힘이 없었죠. 그렇게 전 엄마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암으로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안 해보신 일이 없을 정도였죠. 어렸던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교할 때도 늘 불 꺼진 집을 마주하는 게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철없던 시절이었어요. 이제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면 늘 엄마한테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같이 영화도 보고 하며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창문 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엄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몇 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계속 잠이 들어 계신 건지 말도 쉼 눈만 감고 계신 모습을 보니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가끔 의식을 차리실 때면 고통에 찬 신음만 하실 뿐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병원 한번 찾아오지 않았고 미안하단 말도 없었습니다. 보험사가 적절한 보상액을 얘기했고 저는 분노했습니다. 합의는 없을 거라고 큰 소리 내는 일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똑같은 인간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었죠. 수술한 그날 2시간 지키지 않았던 병실을 남편은 아직까지 찾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던 남편에게 연락이 온 건 일주일이 지나서였습니다. 집에는 언제 올 거야? 혜린이가 자꾸 엄마 찾고 난리도 아니야. 엄마가 밤에 재우기 너무 힘들대. 당신은 언제 와? 네가 거기 가 있는데 나까지 가야 할 필요 있어? 난 혜린이도 챙겨야 하고 알다시피 사업 준비로 바쁘고 너도 알잖아. 장모님이 사경을 헤매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찾아올 수 있어? 말은 바로 하자. 내가 언제 한 번을 안 찾아갔냐? 수술하시는 날 내가 있었잖아. 아, 내가 씻고 오는 동안에만 있어달라고 했는데 당신 그것도 못 참고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 그게 온 거였니? 당장 처리할 일이 있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일부러 그랬어? 그리고 중환자실 계셔서 면회도 안 되는 시간에 내가 거기 있어봤자 누가 알아주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당신도 적당히 하고 집에나 좀 오라고. 당신이 거기 버티고 서 있는다고 어머님이 괜찮아지시는 것도 아니잖아. 나 말곤 아무도 없잖아. 엄마 지켜줄 사람. 유일하게 나뿐인데 내가 어떻게 그래?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의사가 뭐래? 곧 돌아가실 것 같대? 뭐? 넌 뭐라고 했니?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이럴수록 냉정해야 해. 지금 나한테 화낼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지. 어머님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으실 때 상속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당신 미쳤어? 그런 얘기 할 거면 끊어. 도저히 남편과 대화를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그와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곧 있을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로 들어가 엄마의 옆에 앉았습니다. 퉁퉁 부어있는 엄마의 얼굴과 엄마의 몸에 달린 수많은 기계들. 저는 눈물을 꾹 참고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눈 좀 떠봐. 나 엄마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이제 일어나야지. 나 엄마 꼭 일어날 거라는 거 알아. 저의 말에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의 움직임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믿을 사람은 엄마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엄마를 죽은 사람 취급했죠. 그날 이후로도 계속 전화를 해서 오늘은 상태가 어떠시냐고 물어오는데 그게 언제 돌아가시냐로 들렸습니다. 결국 남편이 건드려선 안 되는 것까지 건드렸죠. 잠시 짬을 내어 집으로 가 오랜만에 아이도 보고 고생하시는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밥 차려드리고 반찬도 잔뜩 해서 넣어놓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제게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가고 싶었지만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장모님은 좀 어떠셔?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찾아와서 얼굴이나 한번 뵙지 그래? 너도 알잖아. 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 오늘도 간만에 집에 들른 거다. 그래? 은지가 어제도 자기 술집에 있는 거 봤다던데? 술 먹고 노느라 바쁜가 봐? 사업하다 보면 술은 기본이지. 술 안 먹고 사업이 되는 줄 알아? 그래. 몸 아프신 장모님 얼굴 보러 올 시간은 없어도 술 마실 시간은 나만 하나 보지.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었습니다. 진짜 꼴도 보기 싫더군요. 엄마가 건강해지시기만을 한다면 이런 인간과 당장이라도 등을 쥐고 싶었습니다. 남아있는 정이라곤 하나도 없는 이 인간하고는 잠시라도 얼굴을 마주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할 얘기가 남았다고 잠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곧 엄마 면회 시간이 다가오는 저로서는 초조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그래, 알았다. 언제 내가 시간 내서 장모님 병원 찾아갈게. 그러니까 그렇게 까칠하게 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장모님 지금 상황이 안 좋다며.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회복되실 가능성이 적다고 하시는데 혹시 장모님 돌아가시면 말이야. 장모님 살고 계시는 아파트 처분을 해야 하잖아. 당신 그때 되면 당장 혼란스럽고 정신없을 테니까 그 아파트는 내가 처분해서 사업자금으로 좀 쓰면 안 될까? 지금 제정신이야? 아직 우리 엄마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그럴 일도 없어. 근데 뭐? 사업자금? 그딴 소리 할 거면 나 일어날게. 아,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괜찮은 아이템이라니까. 이게 자본이 꽤 필요해서 그래. 내가 오죽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 어이가 없네. 이거 나! 냉정하게 생각해야지.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안 살 거야? 따라 죽을 것도 아니잖아. 우리 세 식구 잘 살자고 하는 얘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예민? 사람 죽음에 예민하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니? 나 더 이상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붙잡지 마. 저는 너무 화가 나 남편을 뿌리치고 병원에 돌아와 엉엉 울었습니다. 벌써부터 죽음 이유에 대해 논하는 남편한테 환멸이 일었고요. 그가 괴물로 느껴졌습니다. 살을 맞대고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를 아내로 생각하기나 한 걸까요? 저를 아내로서 사랑한다면 저희 엄마의 아픔도 저만큼은 아니라도 조금이나마 공감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아파트 값을 논하며 상속 얘기를 먼저 꺼낼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면회 시간이 되어 엄마에게 간 저는 엄마 손을 붙잡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엄마의 손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기어코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앞에선 절대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펑펑 울다 보니 평소보다 엄마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늘 퉁퉁 부어있던 손이 조금 얇아진 것 같기도 했고요. 얼른 눈물을 닦고 엄마 얼굴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눈을 뜨고 절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 엄마, 엄마 나 보여?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저는 엄마와 눈을 맞추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제게 눈맞춤을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대로 의사 선생님한테 달려가 엄마 상태 좀 체크해달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엄마는 기적적으로 조금씩 호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눈을 뜨고 눈을 깜빡이고 붓기가 가득 찼던 얼굴도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매우 놀라워하셨어요. 제 간절한 바람이 닿았던 걸까요? 저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엄마가 곧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가장 긍정적이고도 기쁜 소식을 들은 저는 그대로 집으로 와서 이 얘기를 가족들한테 하려고 했습니다. 그간 종종 들려 청소며 집안일을 해놓고 아이도 보고 나가긴 했는데 오늘따라 집이 더 엉망이더라고요. 아이는 혼자서 TV를 보며 놀고 있었고 어머님은 방 안에서 잠들어 계셨어요. 대충 집을 치우고 아이 밥을 해서 먹이고 있는데 어머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고생하셨어요. 난들 뭔 수가 있냐. 나도 솔직히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다. 벌써 한 달 아니니? 난 대충 일주일만 봐주면 되는 줄 알았지. 죄송해요,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혜린이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다. 너도 적당히 좀 해라. 성철이 말로는 사돈이 호전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만 언제까지 그렇게 병원에 매달려 있을 거야. 중환자실에 있으면 면회가 자주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네가 버팅기고 있으면 뭐가 나아진다고 그래? 나도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앞만 봐도 이건 아닌 거다. 혜린이 생각도 하고 성철이 생각도 해야지. 안 그래도 사업한다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은 애 혹시라도 엇나가면 어떡할 거니? 엇나가다뇨? 성철 씨가 바람이라도 필 거란 말씀이세요? 꼭 바람이 난다는 게 아니라 집에 마누라가 없으니 딴 마음 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원래 여자가 잘해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엄마가 아프셔서 사경을 헤매요. 와이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사위란 사람이 바람을 핀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긴가요? 얘는 또 뭘 말을 그렇게 하니? 내 말은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뭐. 어머님이 무슨 염려를 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자주 들어와서 혜린이도 살피고 남편도 보려고 하는데 올 때마다 집에 없네요. 걔가 워낙 바쁘니까 그렇지. 그리고 너도 성철이 말 들어봤니? 성철이가 사업하는데 영 힘이 없나 보더라. 남자가 돈이 있어야 어디서든 떵떵거릴 수 있는데 애가 돈이 없으니 어깨가 쭉 처져서는 다니는 게 보기에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아. 혹시 너한테 성철이가 별말 안 하디? 엄마가 돌아가시거든 아파트 처분해서 사업자금에 보탠다는 말인가요? 어머나 했네. 그래. 알고 있으면 됐다. 그 얘기에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고 사람이 현실적이 되어야 한다. 사업 시작하니까 성철이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너도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봐.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저희 엄마 돌아가시지 않을 거니까요. 아유, 이렇게 말이 안 통한다니까. 됐다. 하여간 난 이만 가련다. 계속 이 집구석에 있다간 병나겠어. 어머님은 곧장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애가 학교랑 학원 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도 잘 만나고 다니시고 감사함에 제가 드리는 돈도 쇼핑도 하시며 잘 돌아다니셨으면서도 집안에 갇혀 있어서 답답하다느니 살림은 해도 티도 안 나는데 내 살림도 아니라 불편하다느니 하면서 늘 불만만 토로하신 어머님이셨어요. 그리고 애가 학교 갈 시간에도 병원에 병문안 한번 오시지 않았고요. 물론 아이를 봐주셔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 외에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매한가지였죠. 속이 쓰렸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지 않는 게 나을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원하는 건 엄마의 완쾌가 아니란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가 있는 걸 보고는 잠깐 얘기 좀 하자며 거실로 끌고 나오더라고요. 또 술 마셨어? 보자마자 바가지 긁기야? 내가 그랬잖아. 사업하는 사람이 술 없이 되겠냐고. 나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야. 그래, 알았어. 할 말이 뭐야? 왜 내가 지난번에 말한 거 말이야. 장모님 아직 차도 없으시지? 나 며칠 동안 잠 한술 제대로 못 잤어. 이제 겨우 눈 붙였는데 그런 사람 깨워서 한다는 소리가 또 아파트 얘기야? 너도 알잖아. 장모님 아파트 최근에 3배나 넘게 오른 거. 그 아파트 진작 처물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가셨으면 좀 좋아? 꼭 이렇게 일 터지고 나서 처분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잖아. 그리고 막말로 그 돈 있으면 우리 세 식구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 돈이 왜 자기 거야? 그 돈은 엄마 거야.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거라고. 왜 손을 못 대?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게 다 누구 거야? 바로 자기 거잖아. 그럼 우리 거 되는 거지. 엄마가 죽길 바라는구나. 그것도 아주 빨리. 아이, 넌 또 말을 뭐 그렇게 하냐? 죽길 바란다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으시니까 더 붙들고 계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서 편안하게 보내드리자는 거지. 나쁜 놈. 그래, 나 나쁜 놈이다. 우리 식구 떵떵거리게 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나쁜 놈이야? 당신이랑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그리고 그 얘긴 다시 안 꺼내줬으면 좋겠어. 진짜 말 안 통하네. 내일 친구네 집에 혜린이 보낼 거야. 당신도 바쁘고 어머님도 내려가셨으니까 친구한테라도 며칠 부탁하게. 며칠 부탁해서 되겠어? 당신이 이렇게 끝끝내 붙들고 있으면 장모님도 편히 눈 못 감아. 그거 알아? 남편은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도 아이 방으로 들어와 아이 옆에 쪼그리고 누웠고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에게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란 생각만 들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아이를 친구 집에 맡기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서 있는데 마침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시더니 저를 발견하시고 오늘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진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의사 선생님께 90도로 인사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엄마의 회복 속도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 때문에 마비가 어느 정도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재활을 하면 그것도 자연스레 치유가 될 정도로 팔, 다리, 얼굴 근육이 다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저도 엄마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더욱 와 닿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온 엄마는 어눌하지만 말을 하실 수 있는 상태셨고 미미하지만 팔다리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으셨습니다. 엄마, 고마워. 너무 고마워. 아니야. 오랜만에 들어보는 엄마 목소리인지 감격하여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몸이 호전되자 저는 아이를 데리고 병실로 갔습니다. 엄마는 사위를 찾으셨어요.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사위가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장소방은 일이 바쁜가 봐. 엄마 말 많이 하지 말고 누워 쉬세요. 오늘 너무 앉아 계셨어. 저는 엄마를 눕혀드리고 아이와 함께 병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엄마는 이미 잠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간이 침대에 아이도 재우고 저도 잠깐 눈을 붙였어요. 엄마 침대에 기대 잠이 든 제 머리를 만지는 느낌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엄마가 일어나셔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고맙다, 우리 딸. 아직 불분명하긴 하지만 또렷이 들리는 엄마 목소리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해야 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바로 저라고 하면서요. 그 말에 엄마가 미소를 짓더군요. 다시 이 웃음을 볼 수 없을까봐 얼마나 두려웠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살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벅찼습니다. 다들 엄마의 죽음에 대해 얘기할 때 저 혼자만 이 외로운 싸움을 지속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믿음 때문인지 엄마가 회복해 준 거죠. 저는 이제 엄마에게 말을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남편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왜 남편이 병실을 찾아오지 않는지 그 이유까지 모두 말하고 나자 어느새 엄마가 속상함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이제부턴 남편이 아닌 엄마와 그리고 우리 아이와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말했죠. 그 말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망의 다음 날이 도래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한 통 넣었어요. 문자에는 엄마가 위독하셔. 당장 병원으로 와. 라고 보냈죠. 그렇게나 연락 한 통 없던 남편이 세상 빠르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위독하다는 말에도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걸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 좀 이따 보자.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혼자서 중얼거리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중환자실도 아니고 일반 병실로 들어오는 게 이상한지 병실 문을 여는 남편의 얼굴에 의문이 가득하더군요. 남편은 문을 열고 멀쩡히 앉아 사위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를 보곤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왜 놀라? 아, 아니 장모님이 왜... 왜? 엄마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이상해? 위독하다고 했잖아.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 아니었어? 그래, 위독하셨지. 당시에는 정말 이러다 돌아가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어.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고 지금은 괜찮으셔. 이게 말이 돼? 장서방.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으셔서 말씀은 잘 못하셔. 그래도 곧 더 좋아지실 거야. 이거 원 당황스러워서. 왜? 당장 돌아가실 것 같아서 급하게 달려왔는데 너무 멀쩡히 살아계셔서 놀랐어? 엄마 재산 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헐레벌떡 뛰어왔더니 다 물거품이 되어서 지금 황당하지?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 말이 틀렸어? 맞잖아. 당신 누구보다 우리 엄마 빨리 돌아가시길 원한 사람이잖아. 그런 게 아니라 위독하다 하시니까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였지. 당신도 그랬잖아.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나는 그래서 그 말만 믿었던 거지. 그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절대 병문안 한 번 안 온 거는 뭐라고 해석할까? 나 안 죽네 장서방. 죄송해요 장모님.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의사가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좋아지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아, 그래? 가식 떨지 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 계속 엄마 상황 물어보고 언제 돌아가시냐고 했잖아. 당신도 참, 그때는 그냥 상황 물어본 거지. 내가 언제 그렇게 매몰차게 말했다고 그래? 갑자기 태도 바뀌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 그런데 당신이 이젠 어떡해? 엄마가 멀쩡히 살아나셨으니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돈은 이제 물 건너간 셈인데 답답하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요, 장모님. 남편은 갑자기 엄마한테로 와서 내 무릎을 꿇고 손을 붙잡더군요. 마음 같아선 당장 그 손을 내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나 보려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는 얼굴로 엄마에게 사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자본금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퇴직금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진행이 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혜린이 엄마 생각해서 얼른 빨리 일어서서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장모님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시세도 많이 올랐고 장모님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넓고 동네도 복잡하니 이참에 정리를 하시고 다른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장모님이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 은혜 갚겠습니다. 엄마 회복되신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이게 지금 할 소리야? 저 하나 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 혜린이 엄마 위해서예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승희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 이참에 얘기할게.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상속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나랑 그렇게 줄기차게 싸우면서도 예상 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갖고 있던 정 다 떨어진 거? 당신은 이제 나한테 남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이 말 해주려고 부른 거야. 너 미쳤어? 갑자기 우리가 이혼을 왜 해? 뭐 때문에? 그걸 몰라서 물어? 하지 말라는 사업 혼자서 시작한 거. 그래, 그것까진 그럴 수 있다 싶었어. 그런데 엄마가 사고당해서 생사를 오가는데도 당신은 사업에 미쳐서 그것밖에 눈에 들어오질 않았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 같아? 매번 술에 취해서 여자 끼고 술 마시는 거 봤다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야. 그것도 사업 때문이라고 변명할 테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정이 떨어진 거야. 아니, 내가 일부러 안 왔어? 나 바빠서 못 왔어. 그렇다고 내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 그리고 술자리에 여자 있는 줄도 몰랐다 난. 변명하지 마. 엄마 병원이 집에서 2억 마일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차 타고 30분이면 오는 곳인데 당신은 단 한 번도 오질 않았어. 아무리 사업에 미쳐서 잠도 못 잔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승희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니까? 장모님,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장모님이랑 승희 끔찍히 아끼는지. 그러니까 장모님이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픈 엄마 괴롭히지 마. 당신은 나하고만 얘기하면 돼. 아니, 이제 얘기할 것도 없지. 너와 나는 끝이니까. 하루아침에 이러는 게 어딨어. 이혼이 그렇게 쉬워? 혜린이는 어쩌고? 혜린이는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어차피 당신이 키운다고 해도 어머님이랑 당신 둘 다 우리 혜린이 맡을 생각도 없잖아. 어머님 한 달 동안 애 보는 것도 그렇게 진료하시는 분인데 혜린이 맡으시겠어? 승희야,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나는 어떡하라고? 뭘 어떡해?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자본금으로 넣은 회사 망하면 당신 인생 끝나는 거지. 장모님, 승희 좀 말려주세요. 얘 지금 눈 돌아서 이혼 생각하는 거예요. 좀만 이성 찾으면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난 할 말 없어. 장모님까지 왜 이러세요? 정말, 승희야, 나 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이래? 너 없으면 당장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 유일한 돈줄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지금 절박하겠지. 그 절박함 속에서 한번 헤엄쳐봐. 불과 한 달 전에 내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은 이해할 테니까. 승희야, 제발 이러지 마. 어? 나 진짜 퇴직금도 다 갖다 붓고도 지금 자금 부족해서 완전 발 묶인 상태란 말이야.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장모님이 나 한 번만 도와주면 나 이번 사업 성공시킬 수 있어. 진짜야. 나 한 번만 믿어줘.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인 남자야. 그거 알아? 얼른 나가.
사람 불러 쫓아내기 전에. 승희야, 부탁이야. 이대로 가면 나 죽어. 나 진짜 죽는다니까? 죽을 용기 있으면 그렇게 해. 내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승희야! 그렇게 남편은 병실에서 한참을 버틴기다 결국 쫓겨났습니다. 속이 시원하더군요. 엄마는 나아지시고 지긋지긋한 남편과는 완전히 끝내게 됐으니까요. 그것도 늘 제게 큰소리 떵떵 치던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꼴을 보니까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고요. 지금은 남편과 완전히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엄마는 얼마 전에 드디어 퇴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엄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작은 아파트로 우리 세 식구 이사를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값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운동치료와 더불어 언어치료까지 병행한 덕에 엄마의 발음은 이제 전처럼 거의 돌아오셨습니다. 그 모든 게 엄마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타시던 엄마가 어느새 보조기구 하나로 걸으실 수 있게 되면서부터 저희의 나들이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근래에는 근교로 아이와 함께 셋이서 산책을 자주 나가곤 했답니다. 저희 동네에 호수를 끼고 있는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에 아주 제격이거든요.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마주치고 싶진 않지만 아직 동네에 사는 관계로 남편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실 사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남편 지인이 남편의 퇴직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에 말려든 것이니까요. 그렇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본인이 할 것이지 왜 남편 보고 하라고 하겠어요? 애초부터 사기 냄새가 풀풀 풍기는 투자였지만 남편만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은 어느 중소기업에서 취직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재산 분할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느라 집도 팔고 지금은 허름한 빌라에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한탕주의에 취해서 살더니 아직도 일한 천금에 꿈을 버리지 못하고 복권방에 붙어 살다시피 한다더군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진짜 그 말이 딱입니다. 저는 엄마와 그리고 제 딸과 함께 매일매일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동네 작은 카페를 하나 열었습니다. 오며 가며 사람들 사는 얘기도 듣고 커피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게 매우 즐겁습니다. 그리고 커피 좋아하시는 저희 엄마 동네 사랑방 하나 만들어드린 것 같아서 더 좋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새 식구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